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 주자들은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영수 특검 수사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 등 남은 숙제를 풀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현경병 선균관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기 대선 가능성 커지면서 여야 대선 주자들 설 연휴 기간 구석구석 누기며 민심을 행보를 또 이어갔습니다. 현 교수님, 사실 지금 이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대선 전국이 펼쳐질 텐데 설 연휴 민심이 좀 어떤 변동, 지지율의 변동을 가져올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변화는 일단 없을 걸로 봅니다. 저도 영남, 호남, 충청 각 지역의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네. 대체적으로 대선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설날 민심 밥상의 가장 큰 주제였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직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념을 가진 단계로 넘어갔다는 걸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네. 확고한 1위 자리에 이제 서 있습니다만은 30% 전후로 해서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사실은 그동안 크게 보여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서는 빠진 게 지금 여론에 저는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걸 반등을 하려면 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비전, 대안 이걸 내놔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 관망하는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3위에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후보들이 나름대로 더 네. 안정된 3위 또는 그 반기문 전 총장과 경합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걸로 보는데, 큰 틀에서는 얼마 동안은 이대로 예. 가면서 진행될 거다 지금 이제 이렇게 봅니다. 속보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긴급 회동을 했다. 개혁 정부에 동의를 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발언들이 오갔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차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 민심 또 연휴 이후에 전국 구상이 하나 일환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반기문 총장이 그 설 연휴가 시작하는 날 그 국민주권 개혁회의 손학규 의장하고 전격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연휴가 끝나는 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하고 또 전격 회동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빅텐트를 만든다는 것이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나 설 연휴의 시작과 끝점을 통해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빅텐트를 하겠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 교체를 위한 정치적 대통합, 네. 이 부분에 대한 실천적 노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반기문 총장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의 지지자들한테도 상당히 어필하는 효과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네. 앞으로 지금 이제 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생각도 다르고 또 지금 손학규 의장과의 또 관계도 조금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입장 차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나갈 것이냐가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이런 여러 네. 행보 자체가 지지율의 반동으로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가 결정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지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이제 개혁 정부에 동의했다 이런 속보가 나오는데, 지난번 손학규 의장과의 회동에서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때는 보니까 손학규 의장은 반기문 총장에게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라. 그리고 지금 이 보수의 그런 포지션보다는 중도나 좀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달라는 아마 강한 요구를 한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확답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네.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근데 어제 보도가 됐었죠. 반기문 전 총장이 독자 신당을 할 것처럼 내부의 그 문건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시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개혁이라는 데 방점을 찍음으로써 약간은 지금 보수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도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학규 의장이나 박지원 대표의 그런 요구에 좀 하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바라보는 보수층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지켜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개혁 쪽에 방점을 약간 옮긴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신데,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 상승이나 좀 지지세를 뭉치는 데 힘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진영 논리인데요. 일단 손학규 의장을 비롯해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은 독자의 길을 가자, 독자화에 나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상은 중도입니다. 중도 그리고 또 호남을 비롯해서 일단 집토끼 원래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런 과정에서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친박이나 수구 세력들에 대해서만큼은 안고 간다면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걸어놓는 것 정도로 봅니다. 왜 예,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이 단일화가 빅텐트든 제3시대든 해서 폭넓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때 손학규 의장 입장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공격할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이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연대에 고리만 걸어놓은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사실 이제 국민의당하고 오히려 지금 손학규 전 이제 의장이죠 국민주권개혁회 의장과 뭔가 지금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빅텐트를 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빅텐트가 안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중심으로 미들 텐트라도 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단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손학규 의장이 국민의당 가서 연대를 하더라도 손학규 의장이 과연 국민의당 틀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그 포인트인데 지금 손학규 의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만든 국민주권 개혁 계획이라는 것이 정당은 아니지만 네. 나름대로 이 독자적인 정치 결사처럼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이 지금 이 자신을 하고 따르는 그런 현역 의원들의 그런 그 같이 동반 입당이 아니고 혼자서 네. 국민의당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들어가서 일종의 불쏘시개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손학규 의장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의 틀이 아닌 미들 텐트라는 텐트 속에서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국민의당은 또 당의 틀을 벗어나서 손학규 의장을 손잡는 부분에는 사실 조금 아직 망설이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본다고 한다면 미들 텐트를 친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참 제3지대론, 빅텐트론 이야기를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분석을 하는데 그는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금 윤곽이 잡힐 거로 결국은 보시는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은요.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대항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대로 유지한다면은 나중에 끝에 가면 양자 구도까지도 불가피해집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나 빅텐트에서 한 명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각자의 입장과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독자의 길을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예. 사실은 지금 나왔던 부분에 손학규 의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에서 보수가 아닌 중도에서 일단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걸은 조건이 제가 확인하고 알고 있기로는 국민의당에다가 이제 본인도 국민주권개혁회의를 만들었으니까 당대당? 5대5로 당대당 차원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거나요 본인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네. 그리고 그 대상지는 일단은 국민의당과 그 확장된 외연 정도의 테두리에서 진행한다. 그 정도에서까지는 결론 지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측과의 어떤 모종의 교섭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전망이시군요. 예. 그런데요, 사실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제 추가로 탈당한 의원들이 과연 반 총장하고 뭉쳐서 또 반 총장은 또 그 세력을 가지고 어느 세력과 좀 연대해 보려는 그런 시나리오가 반 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 전 총장이 지금 이제 빅텐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뭔가 손을 잡아버리면 네. 아까 방금 박지원 그 국민의당 대표하고 개혁 정부라는 방점. 그 개혁 방점 자체가 또 흐려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체적인 논란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반기문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빅텐트라는 자신이 그 기후일성으로 이야기했던 정치 교체 또 이 정치권 대통합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명분을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움직이시지만 그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한 시점까지 나름대로 생각은 시점까지 가시적인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한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든지 연대를 해서 바른정당 내에서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경선을 통해서 자신이 보수 지지층의 보수의 후보로 우뚝 솟고 난 뒤에 소위 말해서 비문진영과의 그런 연합을 꿈꾸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내 예. 정체성이 뭔지를 먼저 밝힌 다음에 연대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갈 수밖에 생각해요. 없지 않나. 예. 사실요, 여권에서는요, 지금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처럼 좀 반등하지를 못하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일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좀 계속 좀 뜨는 분이거든요. 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상당히 주목할 후보가 된 게 분명합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깜짝 놀랄 후보라고 했던 것이 뭐 정운찬 전 총리든 김문수 경기지사든 전 경기지사든 아니면 여러 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황교안 그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국정 관리를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하지 않았느냐는 평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특히 친박 세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지지하는 쪽에서는 상당한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라든지 위안부 합의 문제라든지 국정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굉장히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보수 세력과 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정한 걸 유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가장 본질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런 최순실 게이트로 해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 법무장관과 총리를 역임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도 하지만은 조기 대선이 실시되게 되면은 이 대선을 관리해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정관리라는 원래 주어진 임무를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의 문제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을 더 주목합니다. 뭐냐면은 황교안 총리가 선출되지 않은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네. 정치인으로서의 경력이 없습니다. 이런 나중에 검증과 준비 부족 문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느냐 이런 지켜봐야 부분이 된다. 과제일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자꾸 이제 어떤 입지라고 할까요? 어떤 보폭을 좀 넓혀가는 모양새인데 차 교수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황교안 뭐 좀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입장에서 오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중요한 찬스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의 그 신임 대통령과의 그 전화 통화 자체가 상당히 국민들에게 주는 이런 안정적인 효과, 그리고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새로 한번 인식하게 되는 네. 중요한 하나 계기를 만들어 준 건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동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많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이 트럼프로부터 한국과 뭐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만 북핵 공조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발언을 이끌어냈다는 부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내 내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외교 안보 부분에도 뚜렷한 이제 성과를 좀 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상당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다시 또 다음 여론조사에는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또 반영이 되면서 또 상승 효과를 분명히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황교안 권한 대행이 그러면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뭐 결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현 교수님께 충분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데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반기문 전 총장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 대행이 나왔다. 과연 보수층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일까요? 결국 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상당히 지금 지지율을 끌어모으고 있는 부분에도 네. 지금 상당히 보수층들의 이 지지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그럼 보수가 분열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가 새로운 정권 재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총장이 낙마하는 상황이 네. 오지 않는 이상은 한교안 권한 대행이 이 출전 카드를 내밀기에는 상당히 벽은 높아 보입니다. 결국은 대안 후보 아니냐 그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 지금 속보 보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반기문 전 총장과 지금은 함께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좀 어떤 접점을 찾을지 지켜봐야 됐고 현 교수님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이번 설 연휴 이후에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얼마나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하향세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야권에서 가장 압도적인 정치 세력과 정당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민주당이란 게 속을 들여다보면요. 네. 전형적인 친문당입니다. 새누리당이 친박당인 것보다 훨씬 심해요.
지금 그 의원들이 한 120명 간 넘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8, 90명이 친문입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지난 2015년 연말에 온라인 당원으로 네, 가입한 10만. 20만을 비롯해 가지고 확실한 친이대가 있습니다. 홍위병으로까지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변수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저는 뭐 상수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네. 차차기를 생각하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벗어나기 어렵다고 어려울 생각합니다.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계속 부담이 오히려 대세론이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세론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기문 전 총장하고 지지율 격차를 계속적으로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야권의 대표인데, 야권의 대표 입장은 정권을 교체를 하는 일종의 도전자의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본인이 참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나 소위 말하는 비문진영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문 패권이다, 기득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에 소극적이다, 임기 단축도 안 한다. 이 욕심꾸러기처럼 계속 그 프레임 속에 좀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깰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제 정권 교체를 열실하게 바라는 야권 지지층들의 여러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이제 정권을 다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는 순간, 네. 그렇게 되는 순간은 상당히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럼 어떤 카드를 내밀어야 과연 그런 대세론, 어떤 패권주의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일본에 당내 경선을 할 거 아닙니까? 당내 네. 경선을 통해서 친문 패권의 이미지를 상당히 불식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물론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주자들이 내놓는 경선안 다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이 온라인 당원들이 상당히 자기한테 강세이기 때문에 이 완전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보면 사실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카드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바로 친문 패권 이미지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이 자리를 놔두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차라리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오히려 받자.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받고 안 받고 할 그 여지는 없습니다만은 네. 룰이 정해졌으니까요.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조건 그러니까 1차에서 모든 걸 다 끝내자.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결선 투표까지 가서 많은 당원들,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야,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보다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다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 자체가 결국 자신이 경선을 통과하더라도 본선에 갔을 때 네.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이제 하나의 경선 과정에서도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흥행을 그렇죠. 고려해봐야 된다 네. 이런 지적인데 현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로서는 그 경선 과정이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과정을 거치든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서 네. 본인 스스로도 물론이지만 정당 차원에서도 얼마나 외연을 확보하느냐 관건이 될 텐데요.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항상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지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대세론의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데 예. 마치 기득권 세력이 되고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이런 부분에 반대급부의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의 거품을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짚을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가면요. 경선이 끝난 이유는 표의 확장성 문제가 나올 겁니다. 본선을 대비한. 예. 그리고 특히 막판 경합 구도로 가면 양자 구도가 되든 삼자 구도가 되든 저는 초경합으로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극복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조금 짚어보는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네.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지금 미국 트럼프 대선에서 나타났지만 이번에는요. 한국 대선에서는 보수 지지층들이 침묵할 겁니다. 샤이. 투표일 날 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샤이 보수죠.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절대 방심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현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대선에 결국은 어떻게 가든 보수 대 진보의 양자 대결 속에서 치러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어느 후보가 되든요. 거기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더 나은 대한민국이고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는 거잖아요. 정책 공약이 지금 없잖아요. 진영 논리, 무슨 이념, 세대, 지역 논리는 나오는데 네. 정책에 대한 게 없잖아요. 정책. 이 부분을 누구든 치고 나와야 돼요. 저는 특히 반기문 전 총장께서 본인이 휘둘러야 될 칼이고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될 신뢰의 가장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을 지금 이제 구체적인 걸 내놓아야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신데 차 교수님 보실 때는 사실 이제 조기 대선 전국에서 마지막 어떤 상수 변수라 그러면 어떤 변수들을 좀 마지막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지금 그 반기문 전 총장이 과연 어떠한 그 지금 이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뭐 그 대선의 구도 자체가 결정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뭐 본인이 지금 뭐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 빅텐트에 들어가서 이 중도지대에 서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럼 새누리당 입장이나 또 바른정당에서도 각자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오늘 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하고 회동해서 박지원 대표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기문 전 총장이 그럼 차라리 이 자신이 표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보수 쪽에다 확실하게 기반을 두느냐 그부터 그러니까 이 전술 변화를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되는. 바꾸느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보수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만약에 그렇게 돌아섰을 경우에는 그러면 제3지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 과연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전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3파전 아니 이게라 본인은 지금 문재인 양대 대결로 간다. 전 대표 양대 대결로 가자는 건데 만약에 반기문 전 총장이 그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3파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막판에 갔을 때 저도 아까 흰 교수님 말씀처럼 막판에 가면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이냐 아니면 반기문이냐 최종적으로 일종의 플레이오프를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누구하고 할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지켜볼 분수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했듯이 북한 변수죠. 북한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ICBM을 개발한다든지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도발적인 모습으로 노느냐 아니면 아예 침묵하고 그냥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기 대선에 큰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워낙 탄핵 이슈 촛불 전국이다 보니까 사실 안보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데 그 부분도 좀 날카롭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특검 활동 종료 시한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최대 하이라이트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또 청와대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이 남아 있는데 현 교수님.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수사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할 터인데 박 대통령 좀 시간을 좀 가지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요, 그 시간 끌기 지연 전략이라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전국의 반전 기회, 여론의 변화 이런 부분을 기대하면서 그 상황을 자꾸 만들려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요, 우리 그 국정농단 게이트 이런 부분을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헌재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나타났고 지금까지 일관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음모설, 조작설 이런 상황으로 기획설 몰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본인의 입장과 지금 헌재 특검까지 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영 논리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압수수색과 그 제가 볼 때는 그 대면 조사는 특히 대면 조사는 불가피한데 대면 조사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먼저 돼야 이게 가능해요. 그렇겠죠, 그런데 순서적으로. 압수수색을 지난번처럼 본인들이 이미 제출하는 서류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형식적으로 진행하자는 협상을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검은 지금의 박영수 특검팀의 속성이나 그동안의 관성으로 봤을 때에 강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예. 강하게 밀어붙일 거다. 그러면 차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현 정국에서 돌파가 저는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왜냐면 지난번 정규제 TV하고 이야기할 때 어거지로 엮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1월 1일 날 그냥 엮었다 했지만 이번엔 또 그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어거지로 엮었다. 그러니까 지난번 원래 그 검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순실 관계를 조사했을 때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당시 유영아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상과 추측에 의한 사상무각이다. 사상무각이다. 그래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점점 더 그 표현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특검조차도 자신은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 자체가 편파적이고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 네. 뭔가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듯이 뭔가 기획된 세력들에 의해서 특검도 오염돼 있다는 생각을 아마 지우지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 조사도 안 받고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안 받으면 정당성을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 대안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 조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정에 나가서 본인이 피청구인 자격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특검 조사에서는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그것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전달은 이제 브리핑을 그 통해서 브리핑 통해서는 불리한 그 것만. 브리핑이라는 것도 또 특검이 할 수밖에 네. 없는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은 공개 장소지 않습니까? 변론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기자들의 그 기사 송고에 의해서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혐의가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이 억울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차라리 하는 것이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저는 그 심정이라고 지금까지의, 한다면 네. 이제까지 그걸 본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 그 심판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일방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죠. 물론 네. 뭐 헌법 재판관들이 나는 제동을 가하고 뭐 또 반박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을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거 아닙니까? 특검이 네. 상당히 지금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는 부분은 국민들도 있지만 결국은 샤이 박근혜 자신의 그렇죠. 전통적 지지층들을 모으는데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이 그 이제 하나의 암시를 주는 거죠. 여론전인데 예. 지지층 핵심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전인데 그런 여론전들의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있다. 예. 바라든 바라지 않든요. 왜 그러냐면은 대선 구도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두 단계로 나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도 그와 맞물려 갑니다. 먼저 헌재 그 차원에서의 인용과 기각이 먼저 결정될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큰 변화가 올 걸로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수층이나 태극기 연합을 비롯한 골수 지지층들의 결집은 쉽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또 변호인단도 제가 봤을 때에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그 인용된다. 그러니까 대통령 사퇴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많이 읽지 않겠냐고 봅니다. 예, 예측상.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거는 특검에 대한 대응으로 돌아갑니다. 특검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특검은 2월 28일까지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한이죠. 예. 물론 한 번에 걸쳐서 네, 황교안 권한 대행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볼 때 기소는 확실할 거거든요. 이제 남는 거는 불구속이냐 구속이냐는데 저는 불구속 그 기소로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대선 과정과 그대로 물려 있기 때문에 아까 대선 변수라 그랬는데 어떤 경우 수보다도 두세 가지 안에 들어간 중요 변수로 저는 봅니다. 이 상황을 박근혜 대통령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에 대한 어떤 법적 심판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여론 전환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예. 큰 틀에서 헌재도 마찬가지지만 헌재의 탄핵 결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검찰의 기소나 나중에 재판의 그 부분은 큰 틀에서의 정치적 해결을 굉장히 모색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복선을 이제
뭐 여러 가지 내포돼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규직 TV하고 인터뷰에서 그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2배나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그것이 그 팩트에 근거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만큼 믿고 싶은 거죠. 그분들이 모여서 자신을 지금 구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이 결국 구구의 행위라고 지금 국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그 태극기 집회가 앞으로 점점 하니까 지금 이제 자신이 계속적으로 이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지지층들, 샤이 그 박근혜 이 지지층들만 어느 정도 모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두 자릿수 좀 더 나가서 20% 정도만 올라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좀 더 기대를 하면 기각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흔들릴지 안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그런 식의 절박한 심정에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 사실 이제 심판, 변론, 보이콧까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또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시고 정치 현안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